일단 논술 문제 하나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 동국대학교 문제인데 이게 논제 하나예요. 문제가 3개 나오는데 그중에 3번 문제 요거거든요. 가나를 바탕으로 라마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고 라 사건의 윤리적 문제점을 나의 관점에서, 그리고 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보이는 태도의 이유를 다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600자, 700자. 이게 한 문제예요. 그 600자, 700자 안에 이걸 다 대답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아이들이 논제를 분석하는 것부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걸 먼저 읽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고, 그럼 1문단은 뭘 쓸지, 1문단을 뭘 쓴다면 첫 번째 문장은 뭘로 출발할지, 첫 번째 문장 뭘로 출발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나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너무 막막해요. 너무 막막해서 사실상 아이들이 제시문들을 읽고 제시문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글을 어떻게 출발할지부터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사실 어머니들께서 공감할 수 있다시피 글쓰기는요, 원래 어른들도 엄청 어려워요. 아이들 오죽하겠어요. 글 별로 써본 적도 없고 다 오디선다 하나 딱 찍고 넘어가는데 익숙해진 아이들이 당연히 익숙할 리가 없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우리 논술은요, 아이들이 중학생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해봤던 그런 글짓기 같은 게 전혀 아니고 논문식 글쓰기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쓰는 논문, 교수님이 평가하는 그 논문식 글쓰기 방식을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거라서 그것도 엄청 엄격하게.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된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글짓기 대회 1등 했다,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거기서 했던 거는 학술적 글쓰기로서 엄격한 그 논문형 글쓰기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 일단 문제 분석부터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부분의 논술학원은요, 저도 이제 보조 강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논술학원 가면 어떻게 수업을 시작하냐면요, 문제를 주고요, 글을 쓰라 그래요. 문제를 주고요, 글을 쓰라고 합니다. 그럼 시간은 학교마다 2시간이다, 100분이다, 90분이다 이렇게 줘요. 그럼 선생님이 저는 논술을 처음 배우러 왔는데요, 그래도 일단 써. 일단 모의고사를 처음 보는 게 대부분의 학원에 처음 하는 일이에요. 그럼 그동안 뭐 하냐면요, 저번 주 했던 문제를 첨삭쌤이 한 명씩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오세요 해가지고 그 친구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첨삭을 대면으로 해주고 다시 돌려보내서 아이들 문제를 풀어요. 저도 이제 그 세팅 안에서 첨삭쌤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아이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첨삭을 많이 해주면은 좋아하는데 싫어해요. 왜일까요? 첨삭을 많이 받으면 좋아요. 이런 거구나 깨닫고. 그런데 뭐냐면은 글 쓸 시간이 줄어들어요. 글 쓸 제한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첨삭 설명 계속 듣고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이번 글을 또 망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되게 애매한 구조. 그래서 너무나 교묘하게 학생들이 추가적인 질문이나 추가적인 첨삭 부분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너무나 영악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첨삭쌤들은 10분 정도 내로 처리해주면은 아이들이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재첨삭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식의 구조가 사실 교묘하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저는 이제 논술 강사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계속 다짐했어요. 내가 주도하는, 내가 단독으로 이끌어 나가는 팀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이 구조를 타파해야겠다.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구조가 아니고 학원 운영의 편의를 위한, 강사 운영의 편의를 위한 그런 구조구나 라는 걸 사실상 많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첨삭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문제부터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아이들 문제 풀라고 하는데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가 한 문제도 아니고 한 3문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동안 풀라고 하는 건데 다 한글로 써있고 국어 지문이니까 보고 뭐 들이대 볼 수 있긴 한데 애들이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애들이 2시간 동안 뭐 할까요? 100분 동안 2시간 동안 뭐 할까요? 뭔가는 하는데 사실상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뭔가 이제 이게 이건가? 비판하라고 했는데 비판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비판인가?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사실상 좀 심하게 비유하자면 수학 개념 모르는 상태로 기출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미적분 배우러 온 애한테 미적분 기출문제 주고 한번 풀어봐 하는 거예요. 미적분의 개념을 모르는데요, 그래도 풀어봐가 되는 거죠. 황당한 경우입니다. 논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논술 문제는요, 2시간 동안 3문제 주거나 심지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논술만 보잖아요. 내신도 안 보고 수능도 안 봐요.
논술만 보는데 한 문제만 내요. 한 문제만 잘 풀면 딱 90분 동안 딱 한 문제 안 푸는데 그거 잘 풀면 탄양대 붙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쉽겠냐고요. 엄청 어렵거든요. 사실상 대학생들도 훈련 안 된 친구는 전혀 못 풀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풀고 있다. 이게 너무 비효율이 커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논제 분석부터 전 다단계로 같이 이끌어갑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논제 분석만 먼저 적정 시간을 줘요. 이거 한번 먼저 논제를 읽고 뭐부터 읽어야 될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분석해보렴. 3분 줄게, 4분 줄게 해서 아이들을 분석시켜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분석하고 나면은 제가 설명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럼 제시문은 뭐부터 읽어야 될까? 무조건 제시문 가부터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제시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제시문 나부터 읽어야 될 텐데 제시문 나 읽어볼까? 제시문 나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라서 시간은 4분 정도 적당하다. 지금도 4분 동안 밑줄 긋고 밑에 메모해봐라. 라는 걸 시키고 제가 이제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그 중에서 잘 못하고 있으면 가서 봐주거나 손들면 가서 대응해주고 다 한 친구 손들라고 해요. 다 한 친구들 먼저 하는 친구 있거든요. 걔네 살짝 손들면 가서 이제 잘했다 못했다 이거 좀 고쳐봐라. 봐줍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 내내 있어요. 수업 시간이 3시간 반, 4시간이다 이러면은 보통은 논술 수업 때 일단은 첫 번째 모의고사 시간 강사가 없거든요. 보통 첨삭쌤이 해주시거나 강사분이 하시더라도 강사분은 그냥 앉아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문제 풀다가 한 명씩만 첨삭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명 한 명을 다 모든 단계 과정을 천천히 이끌어가줍니다. 그럼 저는 나중에 그 모의고사 안 할까요? 저도 합니다. 근데 모의고사가 언제 하는지 아세요? 모의고사 9월 달에 가서 해요. 그 전에는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개념 먼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체계도 훈련하고 이제 다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제 모의고사가 의미가 있고 그때 이제 타임 테스트, 시간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시답안인데요. 보통의 대학교 예시답안이 일단 요거는 그리고 다른 모든 논술 교재와 강의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줄글이 나와요. 예시답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예시답안인데 다 이렇게 생겼어요. 줄글로 써 있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걸 느껴요. 되게 잘 쓴 글이구나. 진짜 잘 썼다. 근데 아이들은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저런 식의 구조가 나왔을까? 그래서 저도 논술 배울 때 되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강사분이 설명해 주시거든요. 되게 뭐 제가 일산 살았는데 일산에서 유명하다는 논술학원 가서 강의 들으면서 강사분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왜 네문단으로 구성하셨어요? 왜 세문단 구성하셨어요? 저는 그럼 어떤 경우에 세문단 구성하는 게 좋아요? 이런 글은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쓰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출발하면 돼요? 첫 번째 문단 뭘 쓰면 돼요? 이런 걸 물어보면요. 강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건 그때그때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거야. 네가 일단 써봐. 써서 이상하면 내가 지적을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는 뭘 할 수밖에 없냐면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게 맞나? 이게 괜찮나? 칭찬받으면 이게 괜찮은가 보다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조금씩 감을 쌓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7개월 쌓아야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3개월, 4개월 배워도 논술의 뭐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있을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조건 지키는 게 내용적으로 좋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다. 좋은 평가 받는다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론은 없습니다. 그냥 감이 있죠. 그것도 첨삭쌤을 되게 잘 만나야지. 그 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구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거는 이런 거를 내가 찍어낼 수 있는 논리 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이게 저희 예시답안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 표에 써 있죠. 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2-1, 2-2 기능이 달라서 세 번째 문단, 3문단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뭐로부터 출발했는지 기준 핵심이다. 판단 기준을 먼저 작성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니까. 논제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 판단 기준 먼저 제시하는 게 좋고 그럴 때는 첫 번째 판단 기준을 어떻게 요약해서 준다. 상술이 이제 2개 나오는데 2개는 어떻게 출발하는 게 좋고 출제 표시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경우는 제시 문자에 넣고 어떤 경우는 넣지 않고 라는 경우를
어마무시하게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조건별로, 대학별로, 유형별로 전부 다 쪼개서 알려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애매하거나 모호할 틈이 없어요. 다만 뭐만 있다? 자기가 열심히 이해하고 외우고 숙달 연습하는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커버가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논술이 가장 큰 약점이 그거였거든요. 이게 모호하고 애매해서 한 3개월 배워도 이게 글을 잘 쓰는 학생이다 하면 잘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랑 배우면은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수학으로 따져봤을 때 몇 단원에 어떤 항목에 어떤 유형에 어떤 게 좀 어려워 이렇게 분석될 수 있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거든요. 논술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제 가장 큰 캐치프라이즈가 논술의 막연함을 흔히 말해서 빡셈으로 치환시킨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되도록 치환시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수많은 경우에 과거에 대학교가 이런 식의 논술 가이드북을 상세하게 내놓지 않았어요. 대학들 논술 콧대가 높아가지고 그냥 예시답 하나 띵 놓고 해설도 그냥 자세하게 안 내놓고 이런 시절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길었어요. 그때는 저도 이제 옛날부터 논술 배웠으니까 너무 불친절해요. 대학교 해설이 전혀 없는 경우도 진짜 많았거든요. 몇 년에 한 번 정도 약간 자세한 거 내놓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떤 게 돼 있냐면은 교육부가 강제적으로 대학교에 상세한 채점 기준을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했는지 그거를 상세하게 밝히도록 요구하고 그걸 또 이제 교육부에서 파견된 교사분들 다 검토해서 이제 결과물을 내놓고 그게 선행학습 영향평가죠. 그런 걸 내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논술 가이드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전부 다 연구한 거예요. 그전엔 밝혀지지 않았던 상세한 채점 기준, 어떨 때 가산점이 있고 어떨 땐 감점이 생기는지를 전부 다 분석해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를 어떻게 빨리 배울 수 있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지점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첨삭인데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강의 시간 내내 제가 상주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 논제 분석 단계, 제시문 독해 단계, 구성 단계, 개요 짜기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 제가 그때그때 코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 되는 친구 그때그때 대응해주고 잘하는 친구는 먼저 이제 검사받고 싶어 하거든요. 대응해주고 하는 거를 제가 직접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첨삭을 저희 연구진께서 해주십니다. 1차 첨삭은 우리 연구진들 대학생들 뽑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저는 가장 큰 기준이 논문을 통과한 적이 있는 그리고 논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좀 연구 성과가 높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치명인을 맡아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서울대 국문과에서 박사를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 중에 두 분은 특히나 서울대에서 이제 글쓰기 센터라고 있거든요. 그 서울대학교 학부생들 글쓰기 점검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또 튜터로서 이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첨삭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게 첨삭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괜히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보통 여기서 많이 끝나요. 보통 이것도 없고 여기서 많이 끝납니다. 근데 이거를 질의응답인데 보통 질의응답 당연히 다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면 첨삭 10분은요. 질문 오가기가 시간도 부족하고 아이들이 심리적으로도 글 빨리 써야 되는데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어머님들 가만 좀 생각해 보시면은 누군가 말다툼이 생겼는데 아는 사람이랑 말다툼이 생겼는데 이 말다툼 상대가 말빨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는 게 너무 많고 자기보다 막 나이도 훨씬 많고 뭔가 권위도 있고 이런 사람이랑 말다툼을 할 때 바로바로 대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뭔가 나를 지적했어요. 너 이거 이렇게 잘못 썼어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 이렇게 말을 하기가 많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보통 언제 생각나죠? 이렇게 말할 걸. 이렇게 말하면 됐었는데 언제 생각나죠? 잠자려고 누우면 생각나죠. 아이들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아이들도 사실상 대면 첨삭이라고 하는 게 이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다?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은 언제가 편하죠? 집에서 키보드 잡거나 집에서 핸드폰을 잡으면은 그때 마음도 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면 첨삭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첨삭은 이때 끝내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상세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의 그 기간을 줍니다. 그때 아이들이랑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가 안 되거나 있으면은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모든 질문은 첨삭쌤이랑만 1대1 소통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질문은 저희 첨삭방, 모든 선생님들이 공유하는 그 단톡방에서 모든 질문 올라오고 최종적으로 회의한 다음에 제가 결정해서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점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 주에 오면은 아이들이 한 명만 자기 혼자 첨삭만 이제 받는 건데 여기까지는 다른 친구들도 같은 그래드에서 첨삭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반들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그런 아이들 같은 문제 풀었거든요. 그럼 어떤 게 좋은 글이고 어떤 게 좀 실수가 있었는지를 전형적인 것들, 배울 수 있는 것들 정리를 제가 해서 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40분 정도.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었다. 잘 썼다. 이런 친구 좀 별로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게 좋았어. 너도 한번 첨삭해보자. 그래서 이 첨삭 강의 시간에 아이들이 직접 첨삭해보는 작업을 매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학생의 글을 보고 이게 잘 쓴 글이 아니고 적당히 잘 쓴 글이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첨삭을 직접 해요. 아이들이 첨삭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첨삭 받는 입장이 아니고 해보고 나서 제가 상세하게 첨삭해주면서 강의를 해요. 그럼 자기, 난 이건 괜찮은 거라고 봤는데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었어? 이거는 틀린 거였어? 라고 하는 거를 저랑 아주 상세하게 첨삭하면서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의 좋은 샘플들, 좋은 모범 답안들, 그리고 같은 문제를 풀고 작년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합격자의 그 첨삭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두껍게 줍니다. 그래서 매주 아이들이 최소한 50페이지 이상씩을 받아가요. 이걸 받아가느라. 그래서 이걸 보고 아이들이 점검할 수 있고요. 이게 다 같은 글이에요. 저랑 하고 첨삭받고 질의응답하고 첨삭하는 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면요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 좋은 샘플, 나쁜 샘플 다 봤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있는데요. 2차 첨삭이에요. 첨삭은요 한 번 받고 끝나면요 말짱 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첨삭을 한 번 받는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글을 썼는데 이건 좀 별로야. 이해되지? 별로구나. 끄덕이고 넘어가면요. 뭐랑 똑같냐면요. 수학 문제 풀었는데 틀린 거예요. 틀렸네. 해설지를 봤어요. 해설지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끄덕이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학생은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끝끝내 자기 힘으로 다시 풀어보고 이게 잘 풀었다는 걸 자기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비슷한 문제 다른 것도 풀어봐야 되죠. 논술 이게 더 심해요. 논술은 끄덕이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과목이에요. 논술은 국어보다는 오히려 체육에 가까운 시험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숙달의 문제거든요. 그냥 끄덕이고 넘어간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몸으로 뛰고 이걸 숙달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충분히 정보는 있거든요. 교정이 됐어요. 이걸 자기 힘으로 다시 써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봐줍니다. 제가 직접 봐줘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가 첨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만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이 크로스 체킹 일부러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할 수 있어요. 왜 근데 안 할까요? 크로스 체킹 계속 이것도 첨삭쌤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봐주시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계속 봐주시면 그 분의 관점이 많이 지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까지 이제 문제마다 다른 분들이 점검해주고 그걸 종합적으로는 제가 봐줘서 저한테 통과를 받아야 돼요. 저한테 A를 받고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빠꾸예요. 엄청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2차 첨삭까지 하고 A를 받으면 그때 이게 통과해서 넘어간 거고 못 받잖아요. 그럼 B나 B뿔 정도만 나와도 B뿔이면 솔직히 대학교에서 합격할 수준이 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냐면 평소 연습할 때는 장학금 받는 수준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받는 수준까지 가야 제가 통과시켜줍니다. 이거를 버티면 돼요. 근데 이거 하는데 몇 분? 얼마나? 일주일에 6시간. 그러니까 수업 시간 엄청 빡세게 하고 그 이후에 이 과정들을 엄청 내밀하게 효율적으로 꽉꽉 차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걸린 친구가 7시간도 있는데 보통 6시간이면 이 과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통과 받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 안 되면 한 번 더 하겠죠. 그 친구는 좀 더 글도 쓰고 하겠지만 그 친구 한 7시간 걸리겠지만 감당해야죠. 왜? 자기가 조금 모자란 게 있으니까. 그 감당을
제가 해준다는 겁니다. 직접. 통과될 때까지. 이거를 매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달, 두 달 정도 배워야 논술에서 좀 감을 잡고, 그게 아니고요. 매주 자기가 이미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합격 수준을 자기 스스로 이끌어내야지만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한 달, 두 달 배워도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아이들 학생의 점수 정보예요. 그러니까 논제 분석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학교에 언제 문제 풀었는지, 유형은 뭔데, 논제에서 독해는 어땠는지, 구성 점수, 표현 점수 어땠는지, 총점 어땠는지, 글자 수 몇 자에서 잘하는지를 그냥 깜으로 제가 채점하거나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죠. 다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체계적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 강한지, 어떤 유형에서 강한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거예요. 처음에는 논술을 적합한 친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끝까지 잘 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두 번째,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는 조건이 잘 맞는 친구는 제가 당연히 누구보다 잘 가르칠 수 있고, 이런 말씀 좀 부끄럽지만 지금 흔히 말해서 이제 잘 나가는 논술 강사분들, 선배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였어요. 이거 너무 낯간지러운 말씀이긴 한데 또 강사가 또 그런 자리다 보니까 저한테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는 거예요. 전 요약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논문을 거짓말 안 치고 50개 이상을 다 살펴봤어요. 요약이란 무엇인지, 대학 교수는 요약할 때 어떤 걸 중점을 두는지, 그런 걸 다 뒤져가지고 이런 논문 좀 보세요. 선배님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거 무슨 뭐 박사단이 이거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저는 수도 없이 들으면서 커왔고, 두 번째는, 나 부끄럽지만, 수많은 논술 강사분들 저한테 결과적으로, 얘 같은 천재가 없구나. 라는 말씀 해주시거든요. 저는 머리가 사실 나쁜 편이에요. 그 말씀은 저의 노력의 결과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래서 잘 배우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